오늘은 빚 갚기, 저축, 투자하기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빚부터 갚아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말하실 분들이라면 빚 현명하게 제대로 갚는 여기 영상으로 바로 이동해 주셔도 좋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짝꿍 담아봤습니다. 하지만 빚 갚기, 저축하기, 투자하기 셋 중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딜레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얘기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본격적으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작해 볼까요? 부채 상환과 투자의 근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인데요. 빚 갚기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저축은 종잣돈을 마련해서 현금 흐름을 위기 상황에 방지를 하고 투자할 여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투자하기는 재무적인 자유, 경제적으로 자유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또 빚 잘 알이라면 꼭 필요할 때나 중요할 때 빚을 레버리지 삼아서 투자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부채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빚의 유형, 이자율, 총 부채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당장 적어보고 한눈에 빚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비 단식 영상에서도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소비 때문에 빚이 생기는 분들은 특히 소비 다이어트를 위한 이 영상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부채를 파악하고 나서는 상환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습관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는 빚을 잘 갚는 스타일인지 돈을 잘 모으는 스타일인지 혹은 돈을 잘 불리는 스타일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빚을 잘 갚는 스타일, 빚이 있으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빚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뿌듯한 느낌으로 저축보다는 빠른 스타일로 빚 없애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분, 과거 경험을 통해서 빚을 제때 갚고 연체된 적이 없어서 신용도가 좋은 스타일이고 1금융권, 2금융권과 대출 종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빚이 있어도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스타일은 저축을 잘 하는 스타일이라서 적금이나 예금을 만기까지 잘 지키는 걸 훨씬 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통장을 보면서 만기가 가까워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약간의 돈이 모자라다면 부모님께라도 도움을 청하던가 추가 알바를 해서 넣던가 먹을 거, 입을 거, 탈 거 다 아껴 쓰면서 예적금을 끝까지 완수한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또 돈을 잘 불리는 스타일이라면 주식 투자로 돈이 묶여 있어도 빨간색, 파란색 주가창의 그래프가 업앤다운을 반복해도 마음에 생각보다 평정심이 유지되는 편이다. 투자가 잘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가 투기와 광기에 휩쓸린 장에서도 손익 실현을 잘하거나 손절 또는 냉정하게 판단을 잘 해내는 분들, 혹은 물타기를 오랜 기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인내심과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적합하겠죠. 돈을 관리하는 내 성향을 잘 파악해야 빚을 어떻게 다룰지,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부채 사항을 파악했고 내 스타일을 파악했다면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는 비상 자금을 마련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비상금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나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에 의존하거나 추가 채무를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통 3에서 6개월치의 월급 정도를 모으라고 추천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비상금은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둘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파킹 통장으로 입출금은 자유로운데 금리는 일반 통장보다 높은 고금리 파킹 통장들이 은행과 증권사에 많습니다. 그래서 파킹 통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상 자금이 좀 마련됐다면 부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인데요. 빚을 우선순위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신용대출과 같은 보통 고금리 부채는 빠르게 누적이 되면 돈이 쌓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대출 상환은 우리의 신용점수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데 대안대출하는 데 또 도움이 되겠죠. 신용점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공부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딱 3가지 정도로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 신용거래 내역을 쌓는 것입니다. 신용을 판단할 때는 근간이 되는 것이 신용거래 내역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대출 내역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크 신용카드는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점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한 한도를 높게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조금 작게 여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오래된 신용카드는 해지하기보다는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더 신용점수에 유리합니다. 둘, 연체 이력은 안 됩니다. 연체일이 있다는 것은 금융거래에서 신뢰를 깨는 행위인데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소한 약속을 잘 깨는 사람, 어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의 논리가 돈거래에서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하지 말고 침착하게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대출을 받았다면 1금융권 외에 2금융권,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 등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셋, 공과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는 겁니다. 통신비, 가스비, 전기요금, 국민요금, 건강보험료 이렇게 5가지 항목의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신용점수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는데요. 신용평가사인 올크레딧이나 나이스, 지킴이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요즘은 은행,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자동 제출되어서 신용점수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채사항을 해결한 후에는 투자 옵션을 검토할 시간인데요. 빚을 상환한 후에는 투자할 수 있는 옵션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투자는 부를 쌓고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투자 성향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통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테스트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권고사항이기도 한데요. 투자 성향 테스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원치 않는 금융상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 가입 전에 꼭 이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투자 성향은 위험이 높은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순서대로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공격투자형은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는 높은 투자 수익을 원하고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주식 비중이 약 70% 이상인 고위험 펀드가 적당하고 자산의 10% 정도는 직접 투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 투자형은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지만 국내의 주식형 펀드와 원금 비보장형 주가 연계 증권, ELS 같은 것들, 고수익, 고위험 상품 투자가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위험 중립형은 은행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적립식 펀드나 주가 연동 상품과 같은 위험이 중간 정도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안정 추구형은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데요.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서 주로 채권형 펀드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형은 예금이나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요. 외적금 외에 CMA나 MMF 같은 것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투자 성향 테스트 질문지는 보통 연령대, 투자 가능 기간, 과거 투자 경험,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 감수할 수 있는 원금 손실 정도 등을 묻습니다. 결과를 보통 점수 100점 만점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 투자 등급을 제시를 하는데요. 혹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투자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각종 증권사, 은행, 그리고 펀드 플랫폼 등에서 한 번쯤 해볼 수 있도록 주거래 금융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조금 보기와는 좀 다르게 20대 때부터 굉장히 공격 투자형이었는데요. 뭐 투기나 파생 상품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사업을 하니까 위험이 높은 투자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수익률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 투자형이라고 해도 항상 예적금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안정형 투자처에 돈을 또 따로 분리해 놓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요약해보면 우리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높은 기대의 수익률에 혹해가지고 적합한 투자 성향이 아닌데 위험한 상품에 무턱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점, 나중에 돈을 잃고 혼자서 소가리를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전혀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익만 쫓는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세계로 진입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 이는 주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클래스, 섹터, 그리고 지리적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서 자산 배분,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앞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삶을 위해서 빚 갚기, 저축하기, 투자하기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한 결정입니다. 금리에 따라서 이득이 되는 계산을 먼저 하라고 말하기도 쉽지만 금리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내 금전적인 상황에 또 돌변 변수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정석적인 내용만 기억해도 재정 상황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다고 믿는데요. 빚 갚기, 저축하기, 투자하기 셋 중에 무엇이 먼저냐 하기에 앞서서 누가 정해준 일률적인 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나의 채무 상황과 돈을 다루는 스타일을 인식하고 적정한 비상증 자금을 마련하고 고금리 부채 상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없고 자본주의에서 꼭 배우고 알아두고 그리고 피부로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